1. 걱정에 대해 알아야 하는 기본 사실. 1. 오늘을 충실하게 생활하라. 1871년 봄, 한 청년이 책을 보다가 그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남긴 한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청년은 의학도로서 학기말 시험은 어떻게 통과하나, 앞으로 무엇을 하며 먹고 사나 등의 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던 참이었죠. 그의 이름은 윌리엄 오슬러경. 세계적인 존스 홉킨스 의대를 건립하고 영국 왕실로부터 나이트 자위까지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단 21단어의 구절로 인생의 봄날을 즐기게 됩니다. 그 구절은 토마스 칼라일의 말입니다. 우리의 주된 임무는 멀리서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또렷이 보이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윌리엄 오슬러경은 예일대학교 학생들에게 연설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는 학생들에게 자신처럼 4개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고 유명한 서적을 쓴 저자들은 매우 특별한 두뇌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친구들은 자신이 너무나 평범한 두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의 성공 비결은 뛰어난 두뇌가 아닌 오늘을 충실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생활 방식에 관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병원 침상의 절반 정도가 누적된 과거와 두려운 미래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 고달픈 인생을 사는 환자들에게 할당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과거와 미래라는 두 개의 영혼이 만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영혼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짐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밤이 올 때까지라면 누구나 견딜 수 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루 동안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삶이 실제로 의미하는 전부이다. 디트로이트 출신의 에드워드 에반스는 걱정으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인생이 매일 매 시간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1년에 $20,000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의 오너였습니다. 하지만 한파가 들이닥치고 보증을 서줬던 친구가 부도를 내게 된 데다 전 재산을 맡겼던 은행이 파산까지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날렸을 뿐 아니라 $16,000라는 부채마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없었고 날이 갈수록 쇠약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담당 의사가 앞으로 2주밖에는 살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나는 마지막 순간을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침대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습니다. 몇 주 동안 2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었는데 죽음을 눈앞에 두자 마치 아기처럼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식욕이 돌아오더니 살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주 후에는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1년에 $20,000를 벌었었지만 지금은 일주에 $30를 받는 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그동안 나는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더 이상 걱정을 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일을 후회하지도 말고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나는 내 모든 시간과 정력, 정열을 일에 집중시켰습니다. 이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만일 그가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사업과 인생에서 자신이 거둔 짜릿한 승리를 결코 맛보지 못했으리라는 것이죠. 자, 걱정에 대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서 걱정을 없애고자 한다면 과거와 미래를 철문으로 막아라. 그리고 오늘을 충실하게 생활하라. 2. 걱정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 마법의 공식. 여러분들 누구나 걱정스러운 상황을 빠르고 또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지금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알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리어사의 사장 윌리스 H. 캐리어가 개발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캐리어가 젊은 시절 버펄로 포지 컴퍼니에 근무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미주리주에 있는 공장에 가스 정화 장치를 설치하라는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이번 설치의 목적은 가스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엔진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태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전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럭저럭 작동은 하는데 그들이 보장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패했다는 사실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한참 동안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걱정해서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지금까지 30년 이상 그는 이 걱정 대처 방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모두 3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단계는 상황을 두려움 없이 솔직하게 분석하고는 최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최악은 그가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2단계는 그 최악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실패는 내 경력의 오점이 될 거고 어쩌면 나는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다른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내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전에는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가스 정화 기술을 시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번 실험으로 $20,000의 손실을 입는다 해도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방법을 써서 $20,000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해보고 난 뒤 마침내 그는 $5,000를 더 들여서 추가로 장비를 설치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결국 회사는 $20,000 손실을 보는 대신 $15,000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가 만약 걱정만 계속하고 있었더라면 결코 그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의 가장 나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하면 우리의 생각이 여기저기 아무데나 산만하게 옮겨다니므로 결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고 그것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모호한 생각들은 모두 제거하고 눈앞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걱정되는 문제가 있다면 1단계,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2단계, 최악의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3. 걱정이 미치는 효과.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위대한 박사 알렉시스 캐럴은 걱정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몇 년 전 나는 산타페 철도 회사의 보건 담당 의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걱정의 영향에 관한 주제가 나오자 그는 내과에 찾아오는 환자의 70%는 자신들이 가진 두려움과 걱정만 없애면 병이 저절로 낫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두려움은 걱정을 낳습니다. 걱정은 사람들을 예민하게 만들고
위신경에 영향을 미쳐서 실제로 위의 소화액이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바뀌도록 만들죠. 결국 이렇게 되면 위궤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한 메이오 형제는 병원 침상의 반 이상을 신경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들의 신경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신경들이 대부분 무척 건강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들의 신경질환은 신경이 물리적으로 나빠져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허무감이나 좌절감, 걱정, 두려움, 절망감 등의 감정에 의해 발생한다는 뜻이죠.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잘못은 정신은 고치려 하지 않고 육체를 고치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과 육체는 하나이며 별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의학이 이런 위대한 진실을 이해하기까지 2300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정신신체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는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취급하는 의학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천연두나 콜레라 등 수십 가지의 질병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때 아닌 죽음을 안겼지만 지금은 의학이 무서운 질병들을 대부분 극복해왔습니다. 이제 의학은 걱정이나 두려움, 좌절감이나 절망감 등으로 생기는 정신적, 육체적 질환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감정적 질병의 희생자가 재앙이라고 불러야 할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걱정을 없애고자 한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라. 걱정에 대처할 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파트 2. 걱정 분석의 기본 테크닉. 1. 걱정거리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방법. 앞에서 걱정을 없애는 캐리어의 마법의 공식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공식을 이용하면 모든 걱정거리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우리가 문제 분석의 기본 3단계를 익혀서 다양한 종류의 걱정에 대처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을 확인하라. 그리고 사실을 분석하라.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에 따라 행동하라. 너무 뻔한 얘기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방법을 가르치고 또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과 나 또한 이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을 확인하는 일이 걱정을 없애는데 왜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만약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조바심을 내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뿐일 것입니다. 이것은 콜롬비아 단과대 학장이었던 허버트 E. 호크스의 생각입니다. 그는 실제로 학생 22만 명의 걱정거리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볼까요? 세상 걱정 가운데 절반은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려야 할지 충분히 알지도 못한 채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 화요일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럴 때 나는 다음 주 화요일이 오기 전에는 그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그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확인하는 데 집중합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설치는 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음 화요일이 다가올 즈음이 되고 만약 내가 사실을 다 확인했다면 문제는 대개 저절로 해결됩니다. 나는 호크스 학장에게 걱정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들인다면 걱정은 대개 이해라는 빛을 받고는
증발해버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감정이라는 녀석이 주도권을 쥐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도움이 되는 방법 2가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을 확인하려고 노력할 때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척 행동합니다. 이 방법은 증거에 대해 냉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죠. 두 번째, 나를 걱정시키는 문제와 관련한 사실을 모으려고 노력할 때 가끔씩 나와 반대되는 입장을 변론하는 변호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시 말해, 내 생각과 다른 모든 사실들, 내 기대와 어긋나는 모든 사실들을 모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 내 입장과 내 반대편 입장 2가지를 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해보면 일반적으로 진실은 그 양쪽 극단의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나 자신, 아니면 아인슈타인이건 간에 먼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정도로 뛰어난 사람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토머스 에디슨은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떴을 때 그가 직접 겪었던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을 기록한 공책이 무려 2,500권에 달할 정도로 그는 자신의 문제에 냉정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걱정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하더라도 결국 다음과 같은 3단계 조치를 취하기만 하면 그들 중 90%는 사라지게 됩니다. 1단계,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적으세요. 2단계, 그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적고 난 뒤 3단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걱정이 있다면 지금 바로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2. 사업상의 걱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제목을 듣고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사업상의 걱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이라고? 웃기는군. 나도 사업을 시작한 지 19년째 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아는 정도는 나도 안다고. 내 사업상의 걱정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려고 하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물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들었다면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부터 한 사업가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이 사람은 사업상의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시간을 70%나 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나는 업무 시간의 거의 절반가량을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를 하며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 나는 신경을 곤두세운 채로 토론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만일 누군가 내게 회의로 인한 심적인 부담감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세상 물정 모르고 탁상 공론이나 할 줄 아는 낙관주의자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년째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15년 동안 사용해오던 회의 방식을 일시에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구든 내게 문제를 제시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다음과 같은 4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내서 기록해와야 한다는 규칙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긴 시간 동안 회의를 해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열을 내며 토론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가입니다.
예전에는 문제의 근원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없이 걱정스런 회의만을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예전에는 회의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해결안을 제시하면 다른 사람이 반박해서 서로 화를 내곤 했습니다. 때로는 주제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도 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은 무엇인가입니다. 예전에 회의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이나 상황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올 뿐이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해보고 나서 내가 제안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고 기록해서 오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규칙을 정한 뒤 이제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위의 네 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사실을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고 나면 4번 가운데 3번은 나와 상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상의 문제에 같은 질문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질문을 정리해 볼까요? 1. 문제는 무엇인가? 2.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은 무엇인가? 4.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은 무엇인가?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아마도 여러분 앞에 문제가 해결될 순서만 남아있을 겁니다. 파트 3.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1. 머릿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방법. 몇 년 전, 메리언이 내 강좌를 수강하러 왔던 밤을 아마 난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닥쳤던 끔찍한 불행에 관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첫 번째 불행은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5살 난 딸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10개월 후 태어난 지 5일이 채 되지 않은 두 번째 아이를 잃게 됩니다. 이 잇따른 상실은 그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했고 어떤 의사는 여행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처방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에게는 아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4살 난 아들이었죠. 바로 이 아이가 그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준 기특한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마당에 멍하니 시선을 떨군 채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이 다가오더니 배를 만들어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시 배를 만들어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 어떤 것도 할 기분이 아니었죠. 그런데 제 아들놈은 어찌나 끈질긴지 결국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그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거의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저는 배를 만들며 보낸 3시간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맛본 편안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이 준 충격으로 저는 무기력 상태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쁜 시간을 보낼 때는 걱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해야 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책장, 계단, 블라인드, 손잡이, 자물쇠, 물이 새는 수도꼭지 등 고쳐야 할 게 수십 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사이 그 대부분을 수선했죠.
지금은 너무 바빠서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바로 이 말이 윈스턴 처칠이 전쟁을 겪으며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엄청난 책임감 때문에 걱정스럽지 않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발견하는 평화. 평화가 왜 그런 곳에서 발견될까요? 그것은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있는 사람은 대개 일에 너무 파묻힌 나머지 자신에 대한 걱정을 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뭔가 바쁜 일에 매달리는 것 같은 단순한 일이 걱정을 몰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심리학이 알아낸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한순간에 한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경험으로 충격을 받아 후방으로 이송된 이른바 노이로제 병사들이 오면 군의관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병사들은 한순간도 쉴 새 없이 활동을 해야 했죠. 대개는 낚시나 사냥, 골프 같은 야외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끔찍한 경험을 반추할 만큼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업요법이라고 하는 이것은 요즘 정신병학에서 약처럼 처방하는 활동의 한 용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몰두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일과 이후의 시간. 바로 이 시간이 위험한 시간인데요. 이제 여가를 즐겨도 될 만한 시간. 그리고 가장 행복해야 할 바로 그 시간에 걱정이라는 우물한 악마는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건지, 오늘 상사가 한 말에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심지어는 대머리가 되어가는 건 아닌지 고민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걱정이 몰려오는 타이밍에 대해서는 콜롬비아대 제임스 머셀 교수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걱정이 여러분을 몰아붙여 쓰러지게 하기 가장 좋은 때는 일과가 끝났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상상력은 미친 듯 날뛰면서 갖가지 우스꽝스러운 가능성들을 불러일으키고 조그만 실수 하나하나를 과장시키게 되죠. 지금 생각해보니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고민할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 절대 행복한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바쁘게 움직이세요. 계속 바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처방이지만 동시에 가장 뛰어난 처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쁘게 움직여라. 걱정하는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동에 몰두해야만 한다. 2. 대부분의 걱정보다 더 강력한 법칙. 현대인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런던의 로이즈 보험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셀 수 없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로이즈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쪽에 내기를 걸었는데요. 지금은 이걸 내기라 하지 않고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거대한 보험사는 200년이 넘도록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이 회사는 앞으로도 5,000년간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재난에 대비해 보험을 들겠지만 평균의 법칙상 재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기도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평균의 법칙으로 보았을 때 내가 걱정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3.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여라. 몇 년 전 화물용 엘리베이터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를 처음 본 순간 나는 그의 왼손이 잘려나가고 없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에게 한쪽 손이 없어서 속상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손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는 거려. 그런데 유일하게 아쉬움이 생기는 건 바늘에 실을 꿰을 때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재빨리 받아들여서 적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되죠. 여러분도 살다 보면 언젠가 불쾌하고 짜증스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고 적응하든가 아니면 반발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고 결국은 신경쇠약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충고를 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라. 어떤 불행이 닥치든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분명한 건 단지 환경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에 반응하는 우리의 태도죠.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재난과 불행을 견뎌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놀라울 정도로 강한 내적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12년 동안 소떼를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돌보던 소들 중에 가뭄으로 목초지가 바싹 말랐다거나 춥고 진눈깨비가 내린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다른 암소에게 한눈을 판다고 해서 열을 내는 소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들은 밤이건 폭풍우건 굶주림이건 태연하게 맞이합니다. 그러니 신경쇠약이나 위궤양에 걸릴 일도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역경이 다가오든 굴복하면 그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빗나가도 한참을 빗나간 예측입니다. 그것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패배주의일 뿐입니다. 상황을 수습할 여지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다른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냉정한 마음으로 하지 못할 일을 갈망하면서 이궁리 저궁리 하는 짓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는 미주리에 있는 농장에 수십 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느 겨울, 나는 진눈깨비가 내려서 나뭇가지마다 얼음이 두껍게 덮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들은 무게에 눌려 우아하게 휘어지는 대신 당당히 버티더니 결국은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꺾어지거나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나무들을 베어내야 했습니다. 그 나무들은 북부에 있는 숲들이 가진 지혜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나는 북부의 숲속을 돌아다니며 진눈깨비나 얼음으로 부러진 전나무나 소나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곳의 상록수들은 구부러지는 법, 가지를 휘는 법, 어쩔 수 없는 것과 협력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동차 타이어가 길 위에서 그렇게 많은 충격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타이어 제조업자들은 바닥에서 오는 충격에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타이어는 곧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았죠. 그 경험을 토대로 그들은 길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타이어는 결국 어떠한 길에도 견뎌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울퉁불퉁한 역경에서 오는 충격과 흔들림을 흡수하는 법을 배워야 더 오래 견디고 더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버드나무처럼 휘어지기를 거부하고 참나무처럼 버티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내적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걱정하고 긴장하고 압박에 시달리고 노이로제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여러분을 쓰러뜨리기도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버리고 싶다면 어쩔 수 없는 것과 협력하라. 파트 4. 평화와 행복을 부르는 정신 자세를 갖추는 방법. 1. 안각품은 비용이 많이 든다. 오래전 어느 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을 여행할 때의 일입니다. 나는 공포스런 회색곰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색곰이 환한 조명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대에 있는 음식 찌꺼기를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식탐 많은 곰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먹이 근처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삼림 경비대원은 포악스런 회색곰은 서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동물들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난 회색곰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도록 허락한 동물이 단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컹크였습니다. 강한 발로 한 대 치기만 하면 스컹크 정도는 단숨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회색곰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않았던 것일까요? 회색곰은 스컹크를 발로 차는 것이 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을 증오할 때 우리는 적에게 우리를 지배할 힘을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증오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못합니다. 실제로 몇 해 전 워싱턴주에서 레스토랑을 경영하던 어떤 사람은 자신의 요리사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자신의 커피 잔 받침을 사용하자 화를 벌컥 냈다가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카페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권총을 집어들고 요리사를 쫓아가려다가 그만 심장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죠.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외모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여성 가운데에는 증오심으로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표정도 굳어 있으며 화가 나서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피부관리 기술도 용서와 친절,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주는 효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증오는 우리의 기력을 쇠진시키고 우리를 지치고 신경질적으로 만들며 우리의 외모를 망치고 우리에게 심장질환을 일으키고 아마도 결국엔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적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박수를 쳐가며 즐거워하지 않을까요?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기를 너무 불태우지 말라. 네가 먼저 그을릴 테니. 그러니 평화와 행복을 가져오는 정신자세를 갖추고자 한다면 결코 원수에게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원수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해친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생각으로 1분이라도 낭비하지 말자. 2. 10억을 준다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겠는가? 내가 해럴드 에버트와 알게 된 건 오래전의 일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난 그에게 어떻게 걱정을 방지하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는 영원히 잊지 못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934년 봄 어느 날 거리를 걷다가 내 걱정을 한숨에 날려주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단 10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초의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지난 10년간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시 나는 지금까지 저축한 돈을 다 날렸을 뿐 아니라 7년간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전에는 가게를 처분해야만 했죠. 당시 나는 자신감과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 저편에 다리가 없는 사람이 오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본 건 그가 인도와 보도 사이에 있는 얕은 턱을 넘기 위해 몸을 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이 올라 앉아있는 나무판을 기울이는 순간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그가 커다랗게 미소를 지으며 내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날씨 좋죠? 그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만히 서서 그를 보는데 나는 정말 부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2다리를 갖고 있었죠. 나는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던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벌써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졌죠. 원래는 상공인 은행에서 $100만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200를 요청할 만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 나는 대출을 받았고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요즘도 나는 화장실 거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을 붙여놓고 매일 아침 면도를 할 때마다 읽고 있습니다. 나는 울적했다네. 신발이 없어서. 거리에서 발 없는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도 지금 당장 걱정을 멈추고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도대체 나는 왜 걱정하는 것일까? 아마도 여러분은 그 이유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 대략 90%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90%에 집중을 하고 그렇지 않은 10%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지만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생각하는 경향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비극이죠.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아름다운 동화의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고 그것을 즐기기에는 너무 만족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활기차게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헤아리지 말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축복을 헤아려 보라. 3. 신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카네기 강의를 하는 동안 시카고 대학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시카고 대학 학장에게 걱정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에 누군가 이런 충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신레몬을 받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나는 항상 그 충고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신레몬처럼 하찮은 결과가 생기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낙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졌어. 운명이야. 기회가 없어. 그리고는 자기 연민에 빠져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명한 사람은 레몬을 받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레몬을 어떻게 하면 레모네이드로 만들 수 있을까? 어느 날 셀마 톰슨이라는 여성이 내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남편은 모하비 사막 근처에 있는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근무했습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지내려고 거기로 이사했죠. 그곳은 정말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선인장 그늘에서도 온도는 섭씨 50도 이상이라 견딜 수 없이 뜨거웠습니다. 사람이라고는 멕시코인과 인디언들 뿐인데 그들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대화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와 내가 먹는 음식이건 코 속으로 들어가는 공기건 간에 모래투성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하고 외로워서 부모님께 이제 그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께서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단 2줄의 답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2 사람이 감옥 창살 밖을 보았네. 한 사람은 진흙탕을 보고 한 사람은 별을 보았다네. 나는 그 2줄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뭔가 좋은 것을 찾아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 사람이 보았다는 별을 찾아내겠다는 생각이었죠. 나는 그 지역 토착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뜨개질과 그릇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은 아끼던 물건들을 내게 선물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가 즐거웠습니다. 모하비 사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디언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변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난 너무나 비참했던 경험을 내 생애 최고로 재미있는 모험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셀마 톰슨이 발견한 건 기원전 5세기 그리스 사람들이 가르치던 오래된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너무 낙담한 나머지 신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바꿀 가망성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합시다. 이렇다 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성공할지도 모른다. 2번째 이유,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려는 시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앞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올레 불은 파리에서 공연을 하던 중 갑자기 바이올린 줄 가운데 하나가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올레 불은 3개의 줄만으로 훌륭히 연주를 마쳤습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틱은 이 상황을 빗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게 인생이다. 줄 하나가 끊어지면 3줄로 연주를 마쳐야 하는 게 바로 인생이다. 이것은 단순히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찬란히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화와 행복을 불러오는 정신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운명이 신레몬을 건네면 레모네이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